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 그 사진이 그 문영배 재판장이죠. 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영배 헌법재판관. 아유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옷 벗겠네. 이제 다 임기도 다 됐는데 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8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또 듣게 되는가. 그런데 제가 변명한다고 그랬었어요. 4대4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막 그 머릿속으로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를 갖다가 세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조회수 따먹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저 변명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변호사인데 그다음 제 밑에 있는 저 도와주는 변호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법무법인 동인하고 합병하긴 했지만 이전에는 그래도 로펌 대표하고 그랬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건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가 잘못해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제 밑에 있는 변호사가 실수해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변명하는 건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8대 0이 그냥 8대 0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대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하고 6대 2, 7대 2라고 의미가 다르고 4대 4 기각하고 5대 3 기각하고 3대 5 기각이 또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8대 0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게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때는 뭐 상당 기간 원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뭐 저희 국민까지는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요.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이 4대4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김상겸 교수님 제가 아는데 동국대 법대 교수님이세요. 헌법 전공인데 김상겸 교수님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원로 교수님인데 김상겸 교수님도 어떻게 예상을 했는가 4대4 또는 5대3 이렇게 예상을 갖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하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 쉽게 말하면 이 세 명의 재판관들 최소한 세 명의 재판관들이 나는 각할세라고 이야기해도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뭐 위증교사 선거법 그 판결처럼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저 혼자 그런 이야기 했으면 정 변호사 저 친구가 희망 고문하면서 사람들 속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고 김상겸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김상겸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각하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기각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4대4 최소한 5대3은 된다. 그 다음에 이인호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고 있었냐. 방송 제 테마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해야 될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돼야 될 사람, 소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엑스맨 역할을 하신 분들 누구누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진짜로 사실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요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저기 이인호 교수님이 굉장히 큰 역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다른 사람 어떤 법조인들도 심지어 당사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그런데 자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던 거를 중대 이인호 교수님이 찾아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황도수 교수님. 그 다음에 허용 교수님 이 세 분 교수님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가 탄핵이 됐지만 그래도 그 교수님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 말씀 드려야 되는 최소한 3명의 저분들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인호 교수님도 각하 4대4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현미 교수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정현미 교수님도 이대에서 아마 헌법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헌법 교수님들이에요. 황도수 교수님 어떤 분인지 다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러니까
전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헌법재판관 정도 되시면은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야 되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하실지 몰라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다 뻥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뭐라 그럴까 허위였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이 4대4로 기각됐거나 5대3으로 기각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단지 헌법재판관 8명만 그래도 윤 대통령 탄핵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이 생각을 뭐 이인호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이런 분들만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성호 의원이 누굽니까? 정성호 의원이 친명 좌장이라며요.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 사법연수원 18기인데 누구랑 동기입니까? 이재명 대표랑도 동기지만 누구랑 동기냐? 그거는 맨 오른쪽에 조한창 재판관 있잖아요. 조한창 재판관이랑도 사법연수원 동기고 더 중요한 건 누구다? 더 중요한 거는 문영배 재판장하고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저는 그 정성호 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를 지금 했나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안하대, 죄송하대. 누구한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한테. 왜 죄송하다는 겁니까? 오히려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다, 뭐 미안한다, 사랑한다, 뭐 미사, 뭐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성호 의원은요, 저 세 분의 재판관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거 아니다. 저기 처음부터 8대 빵이었는데 그런데 마치 이제 8대 빵이 아닌 것처럼 쭉 가다가 그러다가 시간 딱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오픈하자 해서 8대 빵이다. 이렇게 이랬을 수도 있죠. 뭐 재판관들이 그냥 딱 포커페이스 딱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인상 찌푸리면서 그다음 선고 날짜를 막 안 잡는 거야. 그래서 왜 선고 날짜를 안 잡지? 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지금 시위가 엄청나게 과격하니까 김을 갖다가 이렇게 싹싹 빼고 그리고 나서 김이 빠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선고하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뭐냐면 선고가 난 다음에 막 나라가 막 뒤집어지고 막 나라가 뭐 깨지고 막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사람이 다쳐나가고 인명 그 상해 그 인신간에 그 뭐 인명 살상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나. 전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는데 뭐 그런 일은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풍선에 팽팽한 풍선에서 바람을 갖다가 싹싹 이렇게 빼낸 그런 정도 역할은 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성호 의원이 다시 한번 고개 좀 띄워봐 주세요. 저 재판관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생략도 있지만 고맙다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탄핵 소추됐을 처음에는 이거는 뭐 다 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계엄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 무조건 뭐 탄핵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쭉 나오는 걸 갖다가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게 좀 생각이 바뀐 거 아닌가? 대한민국 힘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저 3명의 재판관은 어떻다?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건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의 입장을 상당 기간 견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입장을 바꿔서 8대0이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런 의심을 받을 그런 그 언행을 갖다가 왜 했지? 근데 어쨌든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그 우리가 예상했던 3명이 개기고 있다. 어쨌든 끝까지 판결서 그래가지고 선고가 안 나왔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거 아닌가?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뭐야 퇴장하던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장이죠. 김영두 재판관 토닥인 이유도 그렇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4대4로 생각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은 역시 정영식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나이도 제일 위시고 연수원 기수도 제일 높고 거기에다가 주심이고 주심이니까 결정문 썼겠죠.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거고 결정문 책임지고 쓰는 사람은 주심이 물론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쓰지는 않았고 헌법 연구관들이 뭐 초안을 갖다가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해가지고 인용 기각 탄핵 각하 쪽으로 다 결정문을 갖다가 낸 다음에 그 초안을 보고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가다듬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인용 결정문 이만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5명은 인용한다, 3명은 뭐 기각이나 각하다 이렇게 결정문을 결정문 초안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그 뭐 지난주나 해가지고 지지난주나 해가지고 마음을 그래도 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결론을 그냥 나는 인용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 2 재판관이 따라온 그러한 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탄핵 선고 나오기 전에 그 정영식 재판관이 결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가 할 것이다. 정영식 재판관이 이쪽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될 것이고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쪽으로 간다라고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대로 정영식 재판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는 사실인 거고요. 대신에 제 기대와는 달리 그 반대쪽에 이렇게 입장을 갖다가 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또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느냐.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게인 해야 된다. 그게 누가 어게인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게인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재선 트럼프 입장에선 재선이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처음 그 도전하는 건데 바이든한테 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이겨서 져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4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 작년 말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는 어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그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그러한 그 경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이든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뽑자. 그랬으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랬으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민주당 후보하고 아마 바이든이 아닌 좀 그 준비가 더 되어 있는 후보가 그렇게 경쟁을 했으면 그 미국 대선이 지난번 작년 말과 같이 이렇게 해리스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트럼프 is back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I'll be back 했던 터미네이터처럼 트럼프가 돌아와서 제2기가 딱 됐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규정을
그 조금 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 지난 주말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현실을 떠나 가지고 그 법적으로 그 규정상 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갖다가 보면은 54조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탄핵 결정이 났다고 해가지고 피청구인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건 뭐냐면은 형사 책임이에요. 그 형사 재판 지금 아무리 구속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은 지금부터 계속 쭉 진행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2항이거든요. 54조 2항.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대통령은 공무원 아닙니까? 대통령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파면이 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예컨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됐다. 그러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에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뭐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54조 2항에 따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뭐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60일도 안 남은 뭐 지금 보니까 6월 3일에 대선이 치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그 보도가 막 그 오는데 오늘이 그 월요일이잖아요. 내일이 화요일이고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아마 내일 국무회의 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일자로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늘이 벌써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대선이 뭐 2달도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뭐 정치적인 구호다 뭐 이런 식으로 상징이다.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다시 출마해야 된다. 이것은 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그 있게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빼고는 다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건데 공수처에서는 엄하게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를 확 뒤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는 그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내란죄는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대상 범죄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다 했었어야 됐는데 공수처가 엄하게 그 뭐 이상한 짓을 갖다가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직권남용죄로도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수처장이 오동훈 처장이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테니까 그 출석하시오. 그러면은 출석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럼 뭐 또 체포영장 또 치나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재구속될까? 그거는 그 검찰 그다음에 이제는
공수처에서 나서지도 못하겠죠. 공수처가 뭐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본인 그 공수처가 그 조직이 역량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심지어 도덕성까지 없다라고 하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지금 뭐 공수처가 뭐 내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 민주당에서도 야 니네는 빠져 니네는 빠지고 그래도 역시 수사를 제일 잘하는 그 제일 그 뭐야 수사라고 하는 게 뭐 도둑놈들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뭐 살인범들 이렇게 덮쳐가지고 잡는 거 그런 것도 수사이지만 결국은 수사의 목적은 재판인 거고 형사 재판인 거고 형사 재판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기록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조서 같은 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판사한테 가는 게 뭐 기록이 가지 뭐 다른 게 뭐 가겠습니까? 판사가 딱 기록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유죄다 이거를 도출해내는 게 그게 형사 재판의 기술인데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뭐 경찰이 제일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빼고 공수처는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검찰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기억 속에서는 쭉쭉 사라져 있었지만 뭐 명태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또 나올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명태균하고 뭐 어떻게 얽혔네 안 얽혔네 그러면서 뭐 직권남용 운운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선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게끔 또 뭐 이것저것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각오해야 될 거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3월 10일에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청와대 그땐 청와대였으니까 청와대에서 물러나와 가지고 저기 강남에 약간 그 외진 거기가 뭐 내곡동은 MB 사저였던 거였고 뭐 우면동인가 어딘가 뭐 그쪽에 저쪽 약간 뭐 이렇게 강남에서도 이렇게 한적한 거기에 그 뭐야 사저를 갖다가 마련해서 거기 뭐 보일러가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뭐 그러고 3월 뭐 그때는 뭐 그 3월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3월 10일에 이제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구속됐느냐? 3월 31일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내란죄나 외환죄가 없으니까 형사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탄핵되고 나니까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검찰에서 그냥 득달같이 수사해가지고 불과 21일 3주 만에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돼서 쭉 그 뭐 재판부터 해가지고 수감 생활도 거의 뭐 4년 넘게 뭐 4년 반 정도 하지 않았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감옥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사를 받다가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갖다가 받는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구속까지 된다, 체포까지 되고 구속까지 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죄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지? 아니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예컨대 뭐 옛날 역사책 보면 야 그 반란이다 그러면서 임금 뭐 그 폐위해라 뭐 그런 다음에 뭐 반정을 일으키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모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임금님이 스스로 무슨 내란을 갖다가 일으킨다? 이거는 좀 독특하다. 어쨌든 희한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다른 나라 역사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될 텐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구속이 취소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현직에서 파면된 탄핵된 이후에 불과 이제 21일 만에 구속이 됐었던 건데 윤 대통령은 구속됐다가 오히려 석방이 된 그러한 상황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그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있을 거로 예상되는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재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정권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선단 이야기죠. 그러니까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5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6월 3일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3년 딱 채워가지고 3년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만약에 그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걸 뭐 바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바라는 건 아닌데, 왜 그런가? 지금은 내란죄로 구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내란죄로 재구속되겠습니까? 한번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는데 동일한 죄명 가지고는 그냥 불구속 재판이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란죄 말고 뭐 직권남용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찾아가지고 그걸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런 사유로는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